여기 보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가진 3040 영정이 같은 친구들이죠. 이제 부자들. 3040 부자예요 제가. 부자 얘기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오해하잖아. 이상한 아저씨야. 저희가 영정이랑 이제 또 만났는데 저희가 새로운 코너를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네. 부동산 뉴스를 일주일 동안 모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네.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저희도 공부가 되고 저는 블로그 포스팅도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뉴스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동일하게 하려고 한다 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조정지역이라는 전제 하에서 2주택자 같은 경우는 8%의 취득세를 냈고 그래서 영정이 상업용 건물 살 때 주택이 좀 포함돼 있어서 저 8% 냈잖아요. 취득세를 8% 냈잖아. 네, 생각해보니까 피해자가 여기 있구나. 피해자가 여기 있죠. 그리고 3주택자 같은 경우는 12%를 냈어요. 취득세율이 12%면 10억짜리 주택을 사면 1억 2천, 20억짜리 사면 2억 4천을 내야 되는 건데 이건 정말 징벌적 과세거든요. 윤 정부에서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과열일 때 시행했던 그런 것들 다 뒤집어 엎으면서 취득세율도 1주택자랑 3주택자, 2주택자 똑같이 맞추겠다라고 하고 있고 종부세율도 세율이 다르잖아요. 다주택자랑 1주택자랑. 근데 그것도 1주택자랑 2주택자랑 똑같이 맞추겠다. 아직 시행된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정책의 방향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됐던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주택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과연 이게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를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주택거래가 활성화가 되려면 주택이 오른다라고 하는 신념들이 시장에 팽배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투자 세력들이 들어와야 되고 실수요자들이 그거를 보고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실 지금은 금리도 너무 높고 주택 가격이 계속 우하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중과세율을 거의 폐지한다라고 해서 주택 거래 수가 다시 회복이 될 거냐는 되게 회의적인데 영정 씨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거든요. 사실 취득세 때문에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하면 취득세 비싸도 사요. 그래서 이게 사실 근본적인 변화는 아닌데 뭐 어떻게 보면 그냥 고유지책으로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지금 이거 아니면 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은 들긴 해요. 정책을 지금 어떤 걸 쓰지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지금 어떻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사실 큰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택으로 돼 있는 거를 근생으로 용도 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이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이게 정말 컸죠. 근 한 2년 정도 동안에 그냥 일반 주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엄청 바꿨어요. 매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택이 들어갔기 때문에 취득세가 너무 높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주택으로 팔아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묘하게 계약되는 주택인데 잔금된 근생으로 바꾸게. 이게 뭐야 이게? 특약사항에다가 그걸 되게 디테일하게 적어요. 비용은 누가 내니 뭐 어떻게 하니 막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용도 변경하는 분들이 돈 되게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주택이랑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있는 건물을 살 때 내가 이제 이걸 매입하면 주택 부분만큼은 취득세가 중과세가 돼요. 그러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가 3배, 뭐 2배 이렇게 올라가면 생각보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잔금 전에 주택 부분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거 지으려면 헐어버려. 그렇게 쓸데없이 돈 쓰고 헐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네,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최근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국세청에서 공문이 날라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 하지 마라. 계약 때 주택이고 잔금 때 근생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못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이렇게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런데 또 요즘에 날라와가지고 멸실은 또 괜찮다. 뭐야 이게? 난장판이야 사실. 건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껴있어. 이걸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 용도 변경 안 하면 그거 왜 사 주택을? 1주택이 또 추가가 되면 또 되게 부담스럽거든. 세제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다 맞추기 위해서 지금 중과세를 다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국세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취득세 중과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용도 변경 안 하고 살 거예요. 어차피 일시적 주택이니까 자기가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바꾸든 뭐 하든 이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방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이슈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부동산 관련된 중과세 세금 3종 세트인데 하나는 종부세에 대한 거, 하나는 공시지가 현실에 대한 거, 하나는 취득세에 대한 건데 각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과세를 없앤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취득세는 없애는 게 현재에서는 맞는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또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를 절감해준다라는 사실 내용인데 그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세금 중과를 좀 많이 해서 실제로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추가로 사지 않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다주택자들 중에도 되게 다양해요 사실. 다 일괄적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2018년에서 2020년에 주택을 사고 지금 버티는 사람들이거든요. 세금을 다 깎아주게 되면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 중에서 주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2배 이상의 시세 차이를 다 봤을 텐데 중과세를 깎아준다라고 해서 주택거래가 늘어나느냐 되게 회의적이고요. 사실 그건 거의 무의미한 거. 아니 오히려 다주택자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주택자를 또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다주택자를 하라고 하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래도 이제 하나 동의하는 정책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원래 문재인 정부 때 시가의 90%까지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10%가 뭐야? 실질적으로 서울은 20%, 30% 정도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시지가를 원래 한 70%, 60% 수준을 맞췄다가 90%까지 올리겠다 해서 엄청나게 많이 높였어요. 근데 공시지가는 모든 세금의 기준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높이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야. 90%까지 맞추려고 갑작스럽게 높이다 보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때 그럼 못 맞추죠. 공시지가가 더 높게 그런 단지들도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는 공시지가를 현실화를 하는데 가장 포인트는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독주택 50억에 사는 사람이 아파트 30억에 사는 사람보다 세금 적게 내는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하고, 건물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가 500억짜리 건물인데 150억 이런 건물들이 있어. 아직도 건물은 50% 안 돼요? 요즘에는 안 되는데 예전에는 500억짜리 건물을 자기한테 증여를 하는데 공시지가로 증여를 했어. 근데 이게 세금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500억짜리 자산을 물려주는데 150억을 기준으로 물려주게 되면 실제 실효세율이 20%도 안 되는 세금으로 합법적으로 상속 증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야. 누군가는 현금을 가지고 또는 주식을 가지고 증여를 하면 그대로 시가대로 다 때려 맞는데 건물로 증여를 하면 또 공시지가로 할 수 있어서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조세는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화율이라고 한 말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되게 비이성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형평성을 맞추는 게 우선으로 됐었어야 되는데 부동산 좀 때려잡으려고 너무 무리하게 올렸다. 근데 그걸 다시 이제 원복을 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이거 되게 영정씨 이거 숨진 빌라왕. 수도권에 있는 1139가구를 가진 빌라왕이 있었대요. 어떻게 1100가구나 한 개인이 살 수 있었느냐를 보면 무자본으로 갭 투자를 한 거야. 사실 갭 투자라고 하면 우리가 매매가가부터 100이라고 하면 전세 60% 아니면 많으면 80%잖아요. 무자본이라는 거는 100%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세를 들어갔던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아니 매매가가 100인데 100에 전세를 들어갔다는 얘기잖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빌라라는 게 시세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다 나와 있는데 빌라는 시세가 없으니까 특히 전세 시세는 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가 뭐 한 3억이면 3억에 방 3개 있어.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죠. 시세를 잘 모르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야 시세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런 것까지 안 따지고 사거든요. 이게 그러면 빌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전세금 못 돌려주고 꽝통 전세되고, 그리고 사실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주거 형태로만 봤을 때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상편이 나은 분들이 더 많고 중산층들이 많은데, 빌라는 그래도 아파트에 좀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고급 빌라 제외하고는. 근데 이런 분들이 가장 피해를 입더라고요, 이런 시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같이 협력하는 부동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게. 그리고 빌라 시공업자들 이게 세트로 움직였을 거예요. 처음에 아예 빌라 분양을 할 때부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분양을 했을 거. 빌라왕 같은 사람들이 몇 개월수로 분양을 했고 근처에 있는 부동산이랑 짬짬이를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 내가지고 전세로 계약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아예 매입할 때부터 0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난 궁금한 게 근데 내가 만약에 빌라를 얻으려고 하는 세입자야. 근데 여기가 빌라가 3억이래. 또 이제 짬짬이를 해서 부동산하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을 막 돌면서 주변 시세들을 파악을 해보면 매매가가 그렇게 안 나오거나 그거랑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면 전세계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걸 발품 팔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발품은 생각보다 많이 안 팔아요. 왜요? 안 파는 사람 많아요. 제 주변 사람들은 나 많이 만나기 싫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전재산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빌라왕이랑 같이 움직였던 중개사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유 진짜 괜찮다고 대박이에요. 근데 보통은 난 안타까운 게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깡통 전세 사례. 거기다 또 대출이 잘 나서 그래. 허그 있잖아, 허그. 그치, 그래서 내 돈 별로 안 들어가고 보통 이 사람들이 그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빌라 들어가는 사람도 10% 20%밖에 내 돈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대출이야. 그러면 이제 저게 깡통 대출이 되면 나중에 그걸 또 떠안아야 되잖아. 이런 경우는 무자본으로 해가지고 1100가구에다가 전세를 줬을 텐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구제받을 책도 딱히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2, 3억에 맞아요. 거의 전재산인 분들일 텐데 현금이 2, 3억이 없었겠죠. 다 대출이죠. 무조건 대출. 소위 말 눈탱이를 치려고 할 때 발품만 팔면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체크하고 검토해봐야지. 왜냐면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디다 뜨는 사이트들이 되게 모호하잖아요. 빌라 같은 경우도 개별성이 강해서 옆에 있는 빌라랑 내 빌라랑 면적은 똑같은데 가격은 다르대. 여기는 뭐 안에 있는 내장재가 뭐고 뭐 어떤 건 뭐 대리석이 어쩌고 이거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뭐 3천 더 비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함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발품을 팔자 이것과 또 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매매 가격이 100이라고 하면 전세 가격이 지금 서울 전세가율이 지금 6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전세가를 60% 70% 정도로 맞추면 반토막 난리는 거의 없으니까 그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90% 이렇게 맞췄다가 낭패를 보는 케이스가 그러니까 매매가도 파악을 못한 거죠. 사실 전세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매가 파악인데 매매가 파악 자체를 못했으니까 전세에 그렇게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 뉴스를 보면 동아일보 기사인데 금리 뛰자 올해 수익형 부동산 거래 26% 줄어. 거래량이 20% 줄었대요. 26%보다 더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거래액은 60% 줄었어요. 근데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 뭐 컨설팅이라든가 중개하거나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체감되는 걸 얼마나 주는 것 같아요? 한 80% 이상 줄지 않나요? 80%요? 그럼 거의 회사 망하는 거 아닌가? 지금 망하는 회사 많아요. 네. 저도 이제 사업 아닌 사업을 해보니까
초기니까 형이 맨날 말했듯이 사업의 다각화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체감을 하고 사실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맞아요. 다양한 걸 사실 준비를 해놓으니까 조금 요즘 시기에 그래도 저희는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 진짜 그런 준비 안 하고 그냥 완전 중개에 대한 포커싱 됐던 회사들은 거의 다 죽을 맛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정이한테 퇴사자도 질문을 많고. 하고 네. 싶은 게 있는데 거래 건수가 26% 줄었다라고 했을 때 거래액은 60% 줄었어요. 네. 거래 건수보다 액이 더 많이 줄었다는 거는 비싼 거는 잘 안 팔리고 그렇죠. 싼 게 많이 팔렸다라는 거고 여기 기사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합 건물과 1억 이하 부동산 거래 비중이 늘어나는 것도 특징이다. 1억 이하의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상가 있잖아요. 조그만 거. 조그만한 뭐 예를 상가. 들어서 외곽지 상가 조그만 거. 금리가 올라가면 트렌드가 뭘로 바뀌냐면 기존까지는 저금리다 보니까 내가 금리 안고 시세 차익 보는 부동산들을 많이 샀잖아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 건물들을 사게 돼요. 사람들이. 수익률. 그래서 이제 지방에 막 상가나 뭐 외곽에 막 이렇게 수익 나오는 건물들 이런 건물들을 오히려 타겟팅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게 좀 적게 팔리고 외곽에 있는 게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확실히 요즘에 좀 필드에서는 그런가요? 요즘 필드에서는 아직 좀 시간이 지나고 적용될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이제 경험했던 사례들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외곽지의 수익률 포커스로 맞춘 구분 상가나 이런 거는 또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도 좀 설명을 해주면 어떨까요? 또 당해봤으니까 저도 영정이가 샀다가 네. 직접 샀습니다. 마이너스 P로 팔았거든요. 마이너스 P로 팔았어요. 마이너스 P로 팔았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자기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사실 그때 뭐 목적이 있어서 사긴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외곽에 있는 데 같은 경우가 이제 분양가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분양가가 다 올라가고 경기 좋을 때는 외곽에 있는 상가도 수익률에 따라서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대출금리가 5%다 6%다라고 했을 때 얘를 받쳐줄 수 있는 시장에서 허용되는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막 상가하면 8% 막 9%갈 거예요. 외곽에 있는 상가들은. 그 정도 돼야지 팔리니까 시행사에서 그렇게 내놔요. 그렇게 뭔가 거래 형성이 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요. 근데 장기적으로 8, 9%가 안 나오잖아, 문제가. 그렇지 안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오게끔 이제 포장을 잘해서 포장을 그래서 해서 요즘에 팔고. 시행사들이 뭘 많이 하냐면요. 외식 업체들을 사요. 그래서 거기다 넣는구나. 그냥 세팅해서 임차 맞춰놓고 수익률 높이로 팔았는데 몇 년 후에 나가버리면 딱 되는 거잖아요. 시행사에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외식 업체들을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사요? 그랬더니 딱 그거예요. 상가 분양하려고. 네, 상가 분양. 왜냐하면 시행사에서 사실 주택이야 어떻게 분양이 돼요. 근데 주택에서는 본전을 뽑는다고 하고 상가에서는 수익을 낸다고요. 그러면 상가가 어떻게든 잘 팔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행사에서 상가 안 팔리는 것들 부동산한테 피를 10%씩 줘요. 근데 그게 사기성 아닌가요?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자전거래할 수 있는 업체를 넣어서 MD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수익률을 높여서 파는 건 거의 사기 아닌가요? 모두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일부 이렇게 소수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대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대구에 그 말도 안 돼. 그 사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구 이제 검색해보면 메디컬 건물 그건데 메디컬 건물로 다 넣어가지고 분양을 했고 메디컬 건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인테리어까지 해놓고 1년째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사기로 소송 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별의별 경우가 다 있어요. 그 기사로 나온 거죠. 나왔죠. 이게. 예. 정말 창조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기지. 내가 분양을 할 때는 여기 한 뭐 8% 나와요, 7% 나와요, 메디컬 들어와요. 계약서도 보여줬을 거예요. 보여줬고. 그리고 막 여기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으니까 곧 들어오니까 근데 안 들어와. 잔금하시면 병원이 들어가 있어. 막 이렇게 막 섞고 쳐져 있고 막 했는데 상금까지 했는데. 네, 상금까지 했는데 이게 뭐지? 다음 기사로 가보면 저희가 요거 한번 얘기해보죠. 내기한 김에 영정이가 뽑아온 건데 이효리 한남동 건물 팔고 신당동 빌딩 샀다. 대출 없이 37억 플렉스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건물 제가 위치 한번 찾아봤는데 신당동에 굉장히 엄한 지역이 일종주거 지역이던데 이걸 왜 네. 사셨을까요? 뭐 여기 직접 쓰는 목적 아니면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여기가 완전 고바이고 성벽길이라고 해요. 그 신라호텔 옆에 성벽길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개발이 해서 안 되는 곳이잖아. 유적지기 때문에 개발 못해 거기. 거기에 뭐 길을 만든다, 무슨 상권을 예술거리. 만든다, 예술거리 만든다. 서울에 그런 네. 예술거리 30개 정도 되지 않나? 뭐 경리단 사례를 보셔 알겠지만 그 오르막길에 이슈 생겨가지고 가긴 가겠죠. 1, 2년 반짝하다가 가겠지. 반짝하고 가겠지. 약간 이걸 사고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이걸 가지고 또 이슈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왜냐하면 실제로 예전 제주도에 비슷한 사례를 하나 하셨잖아요. 효리네 민박 거기가 되게 사실 되게 비싸게 팔았잖아요. 맞아. 여기도 사실 이 건물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비싸게 팔 수 있는 무언가에 약간 그걸 하기 위해서 간 건지 아니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나 이 동네 되게 조용하고 살기 좋고 그냥 오피스 쓰기 좋아 그래서 간 건지. 건물 빌딩 투자를 하시는 좀 고수분들 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 지역은 아예 안 보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일종 주거 지역에. 저는 여기가 이렇게 팔리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유적지가 있단 네.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종사량도 될 수가 없고 맞아요. 집단 개발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뭐 이게 일종 주거 지역에 이제 조그마한 건물에서 아기자기하게 꾸며서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아니 그 이 이상의 길을 가본 사람도 별로 없을걸요? 굳이 여기를 왜 차 타고도 그렇고 걸어도 뭐하러 가? 거리비로만 봐도 불편해. 네.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믿고. 근데 이효리 씨가 워낙에 사실 부동산 투자로 재미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네. 사실 한남동 것도 처음 샀을 때 사람들이 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근데 한남동은 약간 아리팍산 거랑 비슷한 거. 그리고 시기가 좋았어. 비싸게 샀어도 2019년에 그러니까 사실 그래. 부동산 투자나 나는 고수는 아니고 난 전혀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식 부자들도 되게 많잖아 주변에. 그 친구들
친구들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초행자의 행운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초행자라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로나 때 투자했는데 2배, 3배 됐어. 내가 주식 되게 잘하는 줄 알아. 고수인 줄 알아. 그리고 막 투자했다가 망하고 막 돈 다 잃고 이러거든.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은 주식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는 맞아요. 자산이잖아요. 우하향이다, 우상향이다 이러면 이게 흐름이 잘 바뀌지가 않아요. 2019년, 20년에 사실 상업용 건물이나 이거 샀던 사람들은 누구나 멀었어 사실. 그러니까 내가 시기가 그냥 운이 좋아서, 물론 시기도 예측이 가능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 다른 논쟁이겠지만 단순히 그냥 그 시기에 사면 뭘 타도 다 올랐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시세 차이 얼마 나는데 부동산 고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이효리 사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걸로. 근데 저는 사실 뭐 이 지역은 안 보는 지역인 것 같아서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 5주째 최대폭 하락 이렇게 나왔어요. 0.59%가 떨어졌고 서울 아파트가 최대폭 하락이래요.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보통 사람들이 기사를 볼 때 요거 하나만 언급하고 싶은데 0.5% 떨어졌다, 1% 떨어졌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는 건 더 떨어졌거든. 0.5밖에 안 떨어졌다고? 장난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 착시예요. 실거래된 거 위주로 이걸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호가는 엄청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거래된 단지가 굉장히 적고 그 단지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호수들이 거래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천 가구 있는 단지에서 두세 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면 호가가 다 떨어지거든요. 20%, 30% 다 떨어졌을 거야. 근데 실거래된 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근데 실제로 0.5%가 이 주간 하락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서울 전체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실거래된 거 위주로 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 더 떨어진 거예요. 거의 5% 이상, 10% 이상 떨어진 거니까. 맞아요. 실제 서울 아파트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도 지금 15%는 빠진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 나인원 한 다음에 75평이 94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올해 딱 2건밖에 거래가 안 됐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딴 데는 다 떨어진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또 상승 거래가 됐어라고 하는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거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가 높게 거래됐다고 뭐 좋아하고 이럴 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이런 초고가 아파트들은 한 건씩 그냥 상승 거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돈만 사는 많으니까 100억 주고 산 거잖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상업용 부동산도 비슷해요. 상업용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오르는 데가 있어. 지금 성수동이야. 아 그렇구나. 아니 성수동은 이 시기에도 기업들이 사요. 기업들이 사니까. 그리고 확실히 딱 그게 상업용 부동산을 볼 때 제일 포커싱. 보통 어떤 상권이 생기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들어와요. 그럼 개인들이 막 우후죽순 사다 보면 한 평당 1억 정도 선까지 가거든요. 그게 보통 연남동이에요. 연남동과 성수동에 딱 비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남동은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게 없어. 왜냐면 땅도 다 조그맣고 들어가서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용적률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고착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비슷하게 1억으로 가다가 갑자기 막 뛰어. 그래서 왜 그러지 보니까 기업들이 다 사는 거야. 영업이익이 좋은 기업들이 사니까 시세에 상관없이 그렇죠. 그냥 좀 많이 지르고 이런 게 그래서 있구나.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간 지역에서는 기업들이 사면 투자할 만한 지역이에요. 이 법인이 썼어? 저 법인이 썼어? 막 이렇게 기업들이 막 들어오면 그 지역은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좋은 포인트인 게 강남의 핵심지라고 하면 이면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로변에 있는 핵심지 같은 경우는 신논현역 사거리 뭐 이런 데라든가 지금 부동산이 다 빠지고 있거든요. 상업용산 되게 안 좋은데도 여기는 그래도 하락거리가 거의 없는 이유가 어차피 그 가진 기업들이거든요. 영업이익 막 1년에 100억, 200억씩 나는 회사들이 뭐 금리 좀 오른다고 팔 이유가 없거든요. 이런 지역이 좀 잘 버티는 것 같은데 거긴 너무 비싸잖아. 근데 강남 거기는 너무 비싸고 500억, 뭐 600억. 근데 이번에 성수동 같은 경우는 제가 케이스를 보면서 진짜 기업들이 들어가는 지역은 너무나 짱짱하다.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네. 어떻게 보면 아파트도 사실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 나인원 사는 사람 다 기업 하는 사람들이잖아. 뭐 많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버티는 거예요, 잘. 형이 예전부터 얘기했던 거 하방이라는 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돈 버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이익을 내고 회사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케이스가 물론 회사 힘든 회사도 너무 많지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확실히 그런 점에서 하방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다가 같이 들어가면 안정적인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다른 들더라고요. 데서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기업이 들어가는 지역이 상방이 더 높다, 하방도 단단하고. 네. 저도 최근에 그거에 대해서 딱 고민을 해봤는데 왜 성수동이 됐고 연남동이 딱 거기서 멈춰 있는지. 근데 연남동은 좋은 상권이에요. 좋아하는 상권이잖아, 되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니 연남동은 특별히 약점이 없는 상권이라 저는 코로나도 이제 끝났고 경기 풀리면 연남동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성수동보다 안 된 이유는 사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또 들어요. 개발 가능성이 높느냐 안 높느냐 되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용적률이 그렇죠. 얼마나 나오냐 되게 중요한 네, 거고. 맞아요. 아, 여기 또 기사를 보면 내년 강남 상업용 부동산 활기 이렇게 나온 기사들이 있고 그리고 미 연준 이번에 빅스텝 부동산 경기 회복 글쎄 이 상반되는 기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외국인이 오히려 많이 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외국인이 많이 사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들이 부동산 사기 좋은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살긴 할 텐데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살 만한 시장들이 아니라 대형 오피스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펀드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규모들이 좀 많이 팔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임대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 임대료가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지금 금리를 다 임대로 전가하고 있어. 건물주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핵심 포인트들은 다 임대료가 올라가는 거죠. 좋은 지역에. 네. 영준씨가 생각하는 그런 오피스 좋은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근데 강남은 지금 다 좋아요. 테헤란로도 공실률이 없어요. 아, 테헤란, 뭐 신사, 노년 네, 그렇죠. 이런데. 아니 근데 강남에 오피스 현재 뭐 비어 있다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비싸서 안 나가는 거지 웬만큼 괜찮은 건 금방금방 나가요. 외곽지로 오피스들이 많이 빠져나갔다가 다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오피스의 그런 대형 건물들은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할 건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중소형 건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올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조금 저도 물음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재밌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 자산가의 재산 56.5%가 부동산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자산은 배분이잖아요.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코인은 요즘에 좀 맛이 갔지만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되게 마이너스 99%인데. 뭐 알트코인 뭐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루나 이런 거 아니야? 루나? 저 1,800원이 18원 됐어요. 아 그거는 좀 저는 이번 사실 계기 때 많이 배웠어요. 인생에 대해서. 네. 영정이는 몸으로 배우는 스타일이라서 몸으로 지금 뼈저리게 느껴서 부부상가도 샀다가 망하고 왜 그러는 거야? 형 아직 제가 젊으니까 많이 망해보고 해야지 또 많은 것도 전달해드리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웃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심각했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저도 이제 그림도 있고 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군데다가 배분을 해놓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인데 결국은 돈을 벌면 제 주변 다 그래요. 뭐 주식으로 뭐 1,000억을 벌었니 뭐 800을 벌었니 이런 동생들도 있고 막 그래요. 결국은 어느 일정 이상 자산이 넘어가면 부동산으로 일부 배분 다 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1,000억을 벌었다. 1,000억을 다 주식에 몰빵한다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서 일부를 떼서 부동산 하나 사고 싶어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부자들이 최종적으로 자산 배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그거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방이 제일 단단하니까. 그렇죠. 그래도 하방이 네, 그래도 제일 단단. 요즘 같은 경기 하락기에 네. 하방이 진짜 단단한 게 부동산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느낄 그렇죠. 때 다른 자산은 훨씬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터보 832의 아트 컬렉팅 뭐 비밀 노트 막 그거 썼을 때도 부동산이 하방이 제일 단단하고 결국은 돈만 보면 부동산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썼거든요. 전 거기다가 미술해라고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제일 단단하죠, 근데. 와인은 근데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와인을 뭐 100억어치 살 수는 없으니까. 부동산은 100억, 200억, 1000억도 저장이 되는 자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부동산 자산으로 배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사를 보여준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가진 3040 영정이 같은 친구들이죠. 이제 부자들. 3040 부자예요, 제가. 부자 얘기하는 거 이거 이상하게 오해하잖아. 여기 있으시면서 왜 그래, 여기. 이상한 아저씨야. 30세에서 49세 신흥 부자들이 7만 8천 명, 금융자산 10억에서 20억 이상 가진 사람들. 여기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금수저 비중이 50대 이상 부자들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하는 어떤 재밌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블로그에다 쓴 글은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50대인 분들과 3040인 분들 간에도 그 세대 간의 어떤 격차, 그 기회의 격차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 50대, 60대들은 훨씬 성공할 기회가 많았어요. 고동성장기였거든. 그때는 사실 특정 전문직 뭐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돈을 지금도 훨씬 쉽게 벌었고 경제도 덜 치열했고 의사분들도 돈 좀 쉽게 벌었죠. 당시에 단순히 야만의 시대고 탈세도 많이 했었고 그냥 강남에다가 그냥 건물 사가지고 병원 하다가 보니까 그 병원 건물이 뭐 300, 400억 돼서 부자가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되게 힘들죠. 저희가 1980년대생이잖아요. 네. 영정이는 이제 87년생이고 전 83년생인데 우리 세대만 해도 서울에 지금 이제 중상층이냐 아니면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 서울에 그래도 20평대 이상의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를 수 있잖아요. 강남이 아니더라도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부모님이 부자인 케이스 제외하고 서울에 아주 핵심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아현동이라든가 뭐 신촌이라든가 이런 뭐 서부권이나 이런 데라도 34평 아파트가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 우리 세대만 해도 기회가 있었어. 우리 세대가 부동산 본격 상승기에 딱 접어들었을 때는 이미 취업을 빨리 한 친구들은 10년차 직장인, 8년차 직장인이었고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괜찮은 직장을 얻었으면 그때 당시 되면 연봉이 그때 1억이 넘은 친구들이 많았단 말이야. 연봉 1억 정도 넘었고 10년 동안 돈 모았고 결혼했을 때 여자랑 같이 돈 모아가지고 했으면 풀대출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근데 90년대생들은 기회가 없어. 그래서 요즘에 어떤 한 보고서 비슷한 걸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90년대생들이 느끼는 사회적 격차와 기회의 균등과 80년대생들이 느끼는 건 너무 다르다는 거야. 나도 지금 90년생 동생들 되게 많이 아는데 걔들은 그걸 모르더라고. 걔들 대부분 금수저여서. 근데 금수저가 아닌 90년대생들과 금수저가 아닌 80년대생들이 이 기회의 격차가 그걸 부동산 자산으로 많이 갈렸는데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시기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때 학생이었느냐 아니면 이제 졸업한 시즌 이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냐에 따라서 세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이 기사를 보면서.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난 진짜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90년대생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내기가 싫대.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꼭 문재인 케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적인 발언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문재인 케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을 많이 까먹고 있고 적자로 이제 돌아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제 다시 돌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정치적 지향성이 보수냐 진보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65세부터 뭐 국민연금을 주겠다,
뭐 얼마를 주겠다, 뭐 소득이 얼마를 대체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저출산, 굉장히 저출산이 지금 심해지고 있고 90년대, 80년대생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할 시기에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받을 수 있는가? 그걸 내 가지고 그럼 지금 현재 표가 되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 세대에만 좀 포커스를 좀 두고 그 세대가 또 인구가 많거든, 베이비붐 세대라서.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내는 걸 하나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어떤 세대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랑 지금 태어난 애들하고 거의 그 인구수가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 그거 보면 너무 무서워. 형도 이제 아들이 태어났고 저도 그렇지만 걱정돼. 그래서 얘네들이 요즘에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 걱정돼.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볼 게 네. 아니라 아이가 나중에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싫으면 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유럽 가서 살 수도 있는데 한국에 살 필요가 뭐 있느냐. 글로벌 시대인데 우리 세대까지는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었지만 우리 자식 세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 좀 이제 유학도 보내. 근데 그건 또 경제적인 문제랑 또 연결이 돼 있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부모들이 많이 봤어요. 우리가 너무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 출산율 떨어지고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0.79명까지 떨어졌잖아요. 말이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유지가 안 돼. 프랑스가 거의 2명 가까이 돼. 지금 유지 안 되죠, 지금. 지금도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보장성 이런 걸 되게 강화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세대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 이제. 그러면 이게 되게 세대 갈등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지금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우리보다 밑에 세대 2000년대생들 걔들이 이제 1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텐데 아니 2000년대생들이 벌써 20살이야? 그러니까 지금 20살이야 지금. 내가 늙었구나. 그 친구들 벌써 사회 나왔어요 지금. 이 친구들이 이걸 다 부담했을 때 이건 부담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심각한 좀 상황에 처해 있다. 참 걱정되는 미래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거 다 했죠? 저희?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준비한 거 여기까지 더 많은 기사들이 있긴 하지만 주요 네. 기사들 좀 찾아봤고요. 매주마다 한 번씩 할 생각이에요. 이걸 네. 촬영한 날짜는 2022년 12월 17일 토요일 날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편집돼가지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또 다루기로 하고 영정이랑 매주 이렇게 부동산 뉴스 서로 만남 나누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공부도 되고 네, 맞아요. 뭐 컨텐츠 고갈로 인한 어떤 그런 고민도 별로 할 필요가 없지. 이거 갖다 놓고 하니까 편하네요. 춥잖아. 네. 돌아다녀. 맞아요. 네. 추워. 늙었어 이제. 우리 그 옛날 그 우리가 아니야. 아니 나이 먹으면 또 날 풀리면 또 가야죠.